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은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합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하자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오찬 회동 뒤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도 가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향해서 내란 종식과 계엄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면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과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청 폐지와 검찰개혁 방향, 그리고 최근 갈등이 고조된 법사위 상황까지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가 오늘 출장 때문에 오늘은 두 분이 1시간 동안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출연료 조금 더 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 없어요? 말씀해 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주면 저희 간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여하튼 오늘 두 분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바쁘게 딴 때보다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처음 만났습니다. 그동안 아니 이게 이렇게 엉뚱한 게 관심을 모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악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진짜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대표가 과연 손을 맞잡을지 관심이었는데 두 대표가 자연스럽게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제 보란 듯이 여야 지도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손을 포겠어요. 자,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분위기 이제 협치가 이루어진다. 네, 분위기 자체가 좀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넥타이를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하는 걸 맸거든요. 아, 예. 항상 그 협치를 강조하면서 그러한 넥타이를 맴으로써 야당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듣겠다 이런 거를 좀 표현한 것 같아서 네. 또 정치인은 그 패션이 하나의 정치적인 언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지죠.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대통령도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고 국회 내에서도 의석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먹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정청래 대표가 사람과만 악수하겠다. 이제 그것을 애둘러서 비판을 한 아주 뼈 있는 얘기였는데요. 아, 그런 면에 있어서 뼈 있는 농담이었어요? 네, 뼈 있는 농담이었죠. 그거 아재 개그는 아니고. 네, 제가 예, 보기에는 굉장히 농담. 뼈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그런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식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이른바 일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도 오늘 밝혔다시피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힘이 더 있으니까 야당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 부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오늘 회동 본 분위기 어땠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뭐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제 각 당의 대변인들이 또 나와서 같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거를 합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인 구성은 각 당에서 좀 담당을 하겠지만 뭐 배임죄라든지 공통공약, 뭐 대선 과정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공통의 과제들을 가지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성과들을 내자라는 데에 뜻을 모은 게 굉장히 유의미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께서 뭐 이제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도 있었지만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각각 이렇게 따로 만나시는 자리도 있었던 만큼 같이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좀 경색됐던 국면을 좀 풀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이렇게 각자 또 이제 각 당의 대표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화들도 오갔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좀 허심탄회하면서도 화기애애한 자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심탄회하고 화기애애하고 아주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지금 뭐 사실 정치권은 완전히 대치 국면이잖아요. 그 대치 국면 더 가파르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그 회동에서 이제 나중에 단독 회동하기 전에 처음에 이게 세 분이 같은 테이블 뭐 비서실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만났고 우상호 수석 모습도 보이던데 거기서 이제 모두 발언 그 일부를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런 균형취의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희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는 말씀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소통 창구가 필요하고 또 민생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의 이런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어요. 연락도 자주 주시고 또 여야 간의 대화도 실제로 많이 하시고.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 모두 협치, 정치 복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 부분 소통 창구 뭐 이런 자주 보자.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자, 공통공약 과감히 같이 시행해보자. 민주당 출신이지만 모두의 대통령이다. 모두의 대통령이다. 이 얘기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야당도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자, 근데 박성민 최고위원 이게 협치 정치 복원 맞지 좋은 건데 시행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렇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고 거기에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응했고 네. 그리고 여야가 어쨌든 이렇게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무언가 이런 협의체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단기간 내에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뭐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들 앞에서 뭐 정치 복원에 대한 얘기도 꺼내셨고 그리고 이런 협의체 구성까지도 합의한 걸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오히려 후속적인 조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정치적인 책임을 또 각자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볼만하지 않나. 그래서 무엇보다 전 대통령의 의지가 좀 상당히 강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통령께서도 콕 집어서 이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라는 말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뭐 야당의 이야기 그리고 야당의 여러 가지 뭐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대답을 하는 시간도 오늘 보니까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대통령께서 오늘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일관된 행보고 또 앞으로도 일관된 행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여야가 아무리 좀 대치하는 국면에서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좀 슬기롭게 풀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신주엽 부대변인님. 이게 이제 오늘 회동으로 어쨌든 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일단 뭐 저기 야당에서는 수사 상황 어떤 뭐 기간 연장 이런 얘기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 협치 물꼬는 트였다 혹은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빈손회동이 될 것이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물꼬는 튀었지만 그게 이제 말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전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협치의 손길을 내밀어도 정부 여당 측에서 그것을 거부하면은 국회 내에서 협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던 여러 악법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방송 3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 그것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 법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충분히 우리들의 논리를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소수당에게 주어진 무제한 토론 그 권한을 쓴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권한을 쓰는데 민주당은 그 토론장에 뭐 일부 의원들만 이렇게 그
당번제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다가 24시간이 지나자마자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었던 무제한 토론을 막고 중단시킨 다음에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 오늘 말했었던 협치의 손길, 앞으로도 자주 연락을 주세요. 이러한 말들은 결국에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 측에서 바라보기에는 화전양면 전술 아니냐 이렇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에서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그 행동으로 이것이 실현이 되어야 진짜 협치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드린 김에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오늘 저 장동혁 대표가 민생 살리고 정치 복원하려면 특검 이른바 덧센 특검법 개정안이죠. 네. 이거하고 그다음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이거 제2요구권 행사해라. 실현성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안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국민들한테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남겨서 역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그 3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정치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말 그대로 말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특검이 더 진행되고 하다 보면은 똑같이 반복될 것이고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야당 학살을 멈춰달라.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지금 특검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이 기한이 끝난다면은 특검이 해체되는 거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진행되고 있는 특검을 연장한다면 국민의힘 야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결적인 구도를 만들 것이고 야당을 마치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협치라는 것은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협치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법률들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도 대통령을 믿고 앞으로 민생이든 뭐 여러 정책이든 협의할 의지가 생기고 그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 그 서막은 이 특검법 거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철회해야죠. 거기서부터 전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저 신조 부대변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건 여권이 난리 나는 일이니까 사실 실현화되기에는 거의 힘들다는 아마 관측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야당의 논리는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법에 따라서 특검도 하고 저쪽이 그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도 하고 그렇지만 야당을 뭐 정당 해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당 대표 여당 대표 입에서 그러니까 막 계속 때리면서 야 손잡고 우리 같이 일하자. 이건 너무 어렵지 않냐? 이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항변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자꾸 특검 자체를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프레이밍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에 근거 없이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조지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왜 이루어졌냐. 계엄 당일에 조지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고 윤 전 대통령과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내역도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날 계엄 해제 표결이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 속에서 의총 장소가 계속 바뀌게 되면서 이 의원들 내에 혼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밝혀야 될 진실이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특검을 뭐 해체시키는 것이 마치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야당을 지키기 위해 밝혀야 될 진실을 덮는 거는 협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죠. 그러니까 특검은 특검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통일교측과 이 권성동 전 의원 혹은 뭐 다른 이 당내 뭐 여러 가지 전당대회 과정에서 통일교와 개입한 흔적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술과 정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는 건데 이걸 마치 이제 야당에 대한 뭐 전면적인 뭐 몰살이라느니 탄압이라느니 이렇게 가져가는 건 맞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떤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자들을 어떻게 처벌을 할 건지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끊어낼 건지 지금 보면 완전히 뭐 디커플링을 해야 될 상황에 오히려 다 같이 엮여 들어가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란에 혹은 협조를 했다던가 내란에 협조를 했다던가 아니면 통일교 측과 손을 잡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사람을 왜 당에서 나서서 방어를 해주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3대 특검의 연장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제안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특검 측에서 지금 수사를 하면서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고 이제 연장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걸 두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 어떤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요구를 해놓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짧게만. 싶은데요. 예. 그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야당을 망신주기식 수사냐 이거를 전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좀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가 저희 당에서 막으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대치하고 있다가 결국에 물러났단 말이죠. 이틀 동안. 그래놓고서 나중에 결국에 저희 당 측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당에다 요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미 제출로 해서 우리 측 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서로 간의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을 갖다가 네. 일방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국민들 카메라 앞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특검이 지금 얼마나 정치적인 쇼를 벌이고 있는지 저는 반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질문은 짧게 하나 드려볼게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굳이 손익계산서 따진다면 결과적으로 오늘 회동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거뒀나 정치적으로 볼 때. 누구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지층들의 요구 혹은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전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하는 입장과 들어주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사실 그동안 뭐 이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굉장히 좀 수위 높은 공격들을 했습니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무슨 독재 국가가 될 것처럼 뭐 급행열차를 탈 것처럼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고 뭐 공산당이 될 거라느니 뭐 장기 집권을 할 거라느니 온갖 사실은 프레이밍들을 많이 씌워왔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행보는 사실 야당의 예상을 깨는 정반대의 행보였다고도 생각하고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배타적인 태도하고도 매우 비교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뭐 장동혁 대표를 만나기 전에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이른 시일 내에 만나셨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도 만나셨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번 회동에 응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대통령에 먼저 제안이 있었고 심지어 그 뒤에 장동혁 대표와 따로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까지도 대통령실에서 내어줬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신 게 대통령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취지에도 부합했다고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위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오찬회동의 정치적 위너는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해 주셨고 신주호 부대변인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 장동혁 대표의 압승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예.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에 3자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의 3자 회동을 주장하다가 장동혁 대표 측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1대1 만남이 없으면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 그걸 받아준 것이거든요. 일단 거기서 장동혁 대표가 1승을 거두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늘과 쑥을 먹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강성적인 이미지보다도 협치에 응하려고 하는 충분히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거기서 2승을 거두었고 또 특검법안, 내란특별재판부, 뭐 노란봉투법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3승을 거두었다. 결국에 이번 회담은 그 사실상의 1대1 영수회담을 이끌어낸 장동혁 대표의 압승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어떤 박성민 최고위원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던 것도 어쨌든 선제적인 대통령의 그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만나겠다 얘기를 안 하셨는데 영수회담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만 하는 게 사실 야당 대표로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대통령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 나는 민주당과 협치할 수 없다,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이 장동혁 대표가 계속 강조했던 어떤 뭐 중도 보수를 잡겠다 이런 전략과는 또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본인에게 날아든 청구서를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대통령이고 사실은 먼저 사실 장동혁 대표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만나자고 하신 것도 대통령이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주말 사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노동자 300여 명이 체포 구금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현대차 LG엔솔. 자, 일단은 뭐 구금돼 있던 분들은 강제 추방은 아니고 자진 출국 형태로 이제 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그 외교 당국이 뭐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엄청난 투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뭐 이제 정신은 없었겠지만 세밀하게 따졌으면 뭐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또 앞으로도 이게 투자를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서 좀 그 퀄리티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 인력이 가야 되는데 그 금방 거기서 충원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데려가고 비자는 또 까다롭고 자, 그래서 조현 외교장관이 아까 상임위 있다가 한 4시쯤 이석했다고 하니까 지금쯤은 공항에 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떤 부분들을 이걸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비자 쿼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네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미국 비자 체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인력들이 가서 일을 하는 뭐 여러 비자가 있는데 뭐 주재원 비자는 엄청 이제 발급받는 데 있어서 되게 까다롭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파견 인력으로 가서 일을 할 때에도 사실은 그게 약간 추첨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쿼터 자체가 작아서 예. 이 당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추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다리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타로 갔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원래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게 특히 네. 뭐 건설이나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노동력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그 산업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가야 되는데 그 비자의 정식적인 형태를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의 형태를 발급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시간이 많이 들고 네. 확률 자체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기업들의 좀 뭐 오랜 시간 동안의 애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대미 투자를 늘리겠다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고 있는 게 한국의 우수한 인력이 미국에 와서 뭔가를 창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거나 단기 파견을 위해서 네. 아니면 이제 비자 제도를 좀 유연하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 측의 이런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보면 다른 국가들 중에는 쿼터를 따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럼 비자 쿼터, 이른바 비자 동맹을 좀 맺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네. 이제 정부도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가 10,000명이 넘고 싱가포르가 한 5,400명 되고 그런 나라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지금의 어떤 불법 체류자 100만 명까지 추방하겠다고 막 하고 있고 저런 분위기 속에서 그게 과연 쉬울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녹취 하나 듣고 저 신주호 부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미국이 왜 이 시점에 우리 노동자들을 체포 구금했는지 그 배경도 이제 따져봐야 할 겁니다. 우선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신동욱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 체류 이슈는 사실 크게 불법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은 것도 아니고 통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공장들을 건설해 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인지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심지어는 중화기까지 동원해서 한국인 파견 직원들에게 수갑 채우고 쇠사슬 발로 묶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전 세계에 이 장면을 공개한 것은 과연 불법적인 이민의 이슈로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 똑똑히 지켜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하고 정치 보복하고 종교 탄압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 뭐 야당 탄압, 종교 탄압 하는 데 대한 메시지다. 근데 제가 좀 이따 이제 얘기도 하겠지만 그게 조지아주의 어떤 여성 정치인이 네. 자기가 신고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인 얘기 같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700조 퍼주기로 하고 뒤통수 맞냐 뭐 이런 그 비난도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가라고 하는 미국의 조선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현재 이제 공장도 세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절차를 거칠 적에 이번 같이 우리 국민이 외국에 일하러 가서 쇠고랑 차고 쇠사슬 차고 구치소로 향한다. 이거는 우리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뚜렷한 외교 노선을 정해야 된다. 저는 그것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지 정상회담을 한 지 2주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시시각각 보고를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승인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국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다. 왜 엄중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희가 지난주죠. 우원식 의장이 중국 전승절을 방문했습니다. 네. 전승절에 가가지고 푸틴과 얘기를 하면서 뭐 김정은한테 전해줄 이야기 있으면 내가 전해주겠다. 이런 대접을 받고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여당의 중진입니다. 여당의 중진 의원이 중국에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님 불러도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 나와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봤을 적에 결국에 미국이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앞에서는 굉장히 한미동맹을 강화하자. 이렇게 포석을 깔고 뒤로는 중국과의 협의를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우리 미국 자유진영의 그 패권 유지에 방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살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안 하더라도 국가의전설 2위인 국회의장이 가서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진핑과는 엄청 거리가 떨어진 곳에 막루에 서가지고 그 열병식을 지켜봤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를 아직까지도 의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더 붕괴시키고 진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고 싶다면 선택을 해라. 저는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금 봅니다. 자, 박성미 최고위원님,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님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런 일을 초래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는 좀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최근에 있었던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될 만한 그리고 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미 정상회담 언제 했다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이게 뭐 단순히 한국에 대한 어떤 악감정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단속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입지를 좀 다져가는 그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본인 선거 과정에서도 막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뭐 강력한 조치 이런 것들을 예고해 왔고 그게 좀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뭐 다행스럽게도 어떤 추방 형태의 출국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입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사실 저는 지금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미국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런 과잉 조치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럼 이재명 정부 탓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산업 현장에 많이 나갈 그리고 이미 많이 나가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불편 그리고 우려 이런 부분들을 초래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지아주의 어떤 여성 정치인이 자신이 뭐 신고했다. 그러고 이게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나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이런 게 아주 미국 유권자들한테 잘 먹히는 메뉴긴 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왜 하필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덮친 첫 번째 대상이 왜 우리였느냐 뭐 이런 것인데 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게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랐던 건데 이런 것들도 아직도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신주호 부대변인?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런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을 향한 그런 강한 정책들, 강한 처분들에 있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느냐? 주로 멕시코, 아니면 라틴계 이런 데입니다.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강제 추방해야 된다 이런 인식은 없거든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미국과 수십 년을 같이 한 혈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혈맹의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포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뭐 보여주기가 아니다. 결국에 네. 이것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무력 시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그 공조를 더 견고히 하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더 나은 외교 지평 그리고 더 나은 외교 그 무대를 열어가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평가를 받고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쨌든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런 가능성까지도 좀 예견하고 이렇게 좀 점검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도 했고 네. 비자 관련해서 좀 여러 간담회도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게 한미 동맹도 중요한데 세부적으로는 이제 일종의 비자 동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뭐 트럼프 행정부가 뭐 과하게 단속한다 이거 어떤 이런 대응을 넘어서는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어떤 미국의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네. 저는 이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어떤 비자 제도의 유연화라든지 한국에서 파견 가는 어떤 단기 인력들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충분히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게 보니까 이렇게 막 수갑 차고 있고 허리에도 무슨 쇠사슬 차고 발에 그 철로 된 쇠사슬로 된 족쇄 차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약간 살짝 흥분이 되던데 여튼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해결되고 그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퇴근 정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인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 쪽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동작대교에 고장난 차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북부간선로 도심 쪽으로는 구리시계부터 쭉 정체입니다. 또 서부간선로 금천 방향 성산대교부터 지나는데 50분 정도 걸립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정체 길어졌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에서 8탄분기점까지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 밀리고요. 이후 일직분기점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선도 마도에서 송산마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분기점에 교통량 늘었고요. 다시 오산과 판교에서 속도 주춤하고 시고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소수사 각각 이제 분리해서 각각 담당한다. 자, 중대범죄수사청 행안부 산하로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뭐 저는 이제 당에서 어쨌든 주도권을 가지고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법들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어떤 공론화 과정이나 충분한 뭐 수기가 필요하고 혹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 이게 당 주도권이 있다 당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의 의견이 좀 존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있는 것인데 네. 이 중수청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는 기관까지 이제 법무부 산하에 또다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기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그 공수처가 중수청이 동시에 법무부 산하에 존재한다는 건 네. 검찰청이 그냥 시즌 2로 이제 존치되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행안부 산하로 결정이 됐다라는 건 이 기소와 수사, 그러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라는 취지에 맞는 네. 법안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녹취 하나 듣고 박성민 최고위원께 하나 더 묻고 그다음에 저 신조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그동안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 전하겠다 강조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검찰개혁은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입니다. 대통령이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추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공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저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다.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뭐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이 나왔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도 신중론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신중론. 아, 저건 정성호 이재명의 생각이다. 근데 결국은 당의 뜻대로 갔어요. 그래서 그걸 더 의식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이다를 더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 전반적인 그런 결국은 당의 뜻 입장대로 간 거.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오늘 요 관련한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당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어떤 섬세한 검찰개혁, 정확한 검찰개혁을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속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용에 있어서의 그 당의 안과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신다라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네. 이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원보이스가 아닌 건가? 내부에 어떤 균열이 있는 건가?라는 걱정과 불안이 좀 있으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청의 또 다른 부하를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검찰의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취지가 법무부 산하의 중수청을 두게 되면 제대로 실현될 수가 없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좀 반발과 토론이 있었거든요. 당원들 사이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께서도 당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해 주셨고 이 개혁 의지가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추석 전에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자라고 이제 당정이 만나서 한번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당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 개혁적인 입법에 대해서 네. 전혀 제동을 걸 그런 정치적인 방해의 의사 혹은 정치적인 비판의 의사 이런 것이 없고 원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 결단을 존중한다라는 취지의 당에서 메시지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신조 부대변인님. 네. 관련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취임 10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됐다.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뭐 이게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좀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기 권력을 꿈꾸는 정청래 대표의 사실상의 반란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있어서 좀 속도 조절을 하고 뭐 토론회까지 열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거의 뭐 그냥 속전속결로 처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회도 못했잖아요, 사실상.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토론회를 하자고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당의 바람대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와 여당 간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여당이 결국에 쥐는 형국이 됐다. 그런데 여당이 이런 전국의
흐름, 주도권을 쥐는 것이 대통령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 석 달 정도 됐죠. 석 달 정도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정부가 뭘 하려고 그래도 당에서 계속 방해만 놓을 것이고 결국에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차기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 간에 각축전만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손발이 묶인 형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정부 여당은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합니다. 조직 개편되면 이진성 방통위원장 면직 수순 밟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억지로 비슷한 조직 만들어서 이진숙 위원장 눈에 가시 이진숙 찍어내게 한다. 이런 비판 나옵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이진숙 위원장을 위해서 방통위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방통위만 따로 떼서 지금 저희가 개편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재부도 개편하고 있고 뭐 검찰도 개편하고 있고 이제 여러 곳을 또 손보고 산업부도 또 개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리고 그동안 좀 조직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좀 일종의 현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방송진흥 정책을 정책 기능까지도 이제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맡게 하는 그런 내용적인 개편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정부의 조직 개편 안의 의미를 지나치게 폄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그럼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었고 대통령 뭐 그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있는 그 기관에서 만약에 이제 잠깐 탄핵당해서 직무정지 당한 어디 이제 방통위원장이 진보 유튜브 채널 나가가지고 뭐 이제 보수 정치인들 욕하고 이렇게 한 발언 때문에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까지 받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판단까지 또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정부를 향해서 이진숙 위원장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행태나 뭐 이제 뭐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본인이 즐기고 유지하고 있는 거를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 2년 전인가요?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그 당시에 그 재승인 뭐 점수 조작 사건 거기 기소돼 가지고 사실 면직 처리했을 때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그 당시 최고위원 뭐 강력하게 비판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이진숙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감사원에서 주인가 무슨 경고인가 받은 거거든요. 자, 방송법 개정안에도 공영방송 경영진 이사 석 달 안에 사임한다 부칙을 붙여놨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어째 결과적으로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튼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면 이제 옷을 벗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신주엽 부대변인. 그러니까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한 다음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위원회를 하나 신설하겠다. 이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겠느냐. 결국에 이 모든 공영방송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국무회의든 아니면 뭐 국회 나가서든 여러 차례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발언권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면직할 수 있다. 우리가 강제 면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엄포, 협박을 계속 일삼았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에 걸맞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결국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송을 장악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유리한 프로파간다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들만의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국민들로부터 역풍만 맞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성비위 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조국 혁신당으로 가봅니다. 지난 주말에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늦었습니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도부가 어쨌든 대응이 좀 늦었다, 부적절했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미 사실 많이 늦었죠. 그래. 그러니까 사실 탈당 기자회견까지 있었을 때까지 제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게 그 당일날 당 대변 수석 대변인과 누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도 굉장히 아쉬웠던 거고요. 그 외에도 어떤 그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께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한 이후에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네. 그것도 피해자들 측에서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조국혁신당이 수습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았고 피해자들 측에서도 제가 이 그 입장문들이나 탈당 기자회견문을 봤을 때 네. 당내에서 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도 조국 당에서도 제대로 어떤 응대를 하지 못했다. 제대로 어떤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결과까지 가는 거는 당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질문 드린 김에 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사무총장이에요. 황현선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조국 원장에게 견문 화살을 저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야, 이게 조국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도 있나? 왜냐하면 자꾸 저 책임론이 거론되니까 그냥 지도부 다 사퇴해가지고 조국에게 가는 그 화살을 막자. 이런 이른바 쉴드 치기?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응도 저는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이제 본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국 전 대표와 함께하는 이 당직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조국 전 대표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본인은 당원이 아니었다. 뭐 영어의 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국 혁신당 자체에 조국이라는 이름이 있고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면회를 갔던 것도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자들이. 그리고 조국 전 대표에게 서신도 전달이 됐었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거기서 조국 전 대표는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을 걸고 만든 당이 할 대응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신조 부대변님. 이게 지금 일련의 어떤 저 흐름들이 결국은 조국은 보호해야겠기에 우리 지도부 총사퇴하고 이런 흐름과 맞물린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사실 꼬리 자르기는 많이 봤어도 머리를 분리해서 머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처음 봤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오랜만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랑 의견이 같아졌는데요. 예. 아니 가끔 같으세요. 항상 틀리지. 종종 같습니다. 네. 이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비위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작년 7월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작년 7월서부터 있었고 계속해서 당 공식기구에 이것을 알렸으나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사실상 이것을 암암리에 덮으려고 했었던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작년 7월에 조국혁신당의 당대표는 조국 대표였습니다. 네. 본인이 당대표이던 시절에도 그러한 일들이 만연하게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을 했었어야죠. 그때 딱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비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그 강도가 더 심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식으로 본인은 뭐 관여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건 좀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조국혁신당의 의원이 12명입니다. 12명 중에 여성 의원이 7명이에요. 근데 그 여성 의원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게다가 12명의 의원들이 이런 식의 징계까지 내리고 했었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뭘 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밖에 국민들은 생각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희대의 입시비리 범죄자고 그 희대의 입시비리 범죄자가 만든 당에서는 성비위가 만연해 있다. 결국에 성범죄까지 저지른 이런 뭐 건달 같은 정당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뭐 주요 당직자들만 범죄가 아니라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묵인하고 쉬쉬했었던 조국혁신당의 12명 의원들 모두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처절하게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짧게 박성민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기원 사무부총장 이제 사임했는데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검사 출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거 어떻게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설마? 그럼 우리가 그랬는데 뭐 성희롱 일어나면 왜 그걸 비판하고 책임을 묻죠? 그냥 약간 매너가 부족한 건가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뭐 되는 지나친 소리인데. 변명은 화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조 원장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또 이렇게 경청하겠다는 듯한 이렇게 오른손을 오른귀에 대고 딱 이런 걸로 또 바꿨어요. 이 와중에. 근데 조국 원장의 뭐 친구 비슷한 분인가 봐요. 지인이자 창당 준비위원장도 했던 장영승 씨란 분이 조국 원장을 향해 당분간 미디어 노출 쉬면서 이렇게 시간 좀 가지기 바란다. 이렇게 쓴소리성 조언을 했어요. 자, 우리 신조 부대변님 가만히 있을까요? 미디어 활동 계속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3일 갈 것 같습니다. 3일? 네, 작심 3일이라고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3일 정도 갈 것 같은데 조국 전 대표가 진짜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장영승 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를 향해서 국민들이 더 비판하는 게 뭐냐면 아니 당내에 그런 성비위가 있었는데 출소하고 나와서 뭐 70몇 건의 SNS 게시글을 올릴 동안에 네. 피해자 한 분이라도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언을 조금 가슴 깊이 뼈를 새기듯이 들어야 된다. 그렇지가 않으면 조국 전 대표는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탄받을 겁니다. 그 대변인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보니까 조국 전 대표에게 이제 이 문제는 기대려고 기대했지만 20일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 그게 사실 기자회견한 계기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국 전 대표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생각보다 늦어지고 뭐 어떤 지방 일정 뒤에 만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참다 못한 상황까지 갔던 게 아닌가. 저는 충분히 피해자들의 뭐 여러 가지 의견이나 고민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오래된 폐가 한 채. 그곳에서 철규와 할아버지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14살 철규에게 내려진 자폐 스펙트럼 판정.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혼자 남겨진 손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는데요. 철규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좋아하는 그림을 실컷 그릴 수 있도록 할아버지는 외딴 시골집을 고쳐가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철규의 마음을 보듬어 왔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환경과 커지는 생활고에 점점 지쳐가는 두 사람. 부족한 병원비와 약값, 기본적인 냉난방조차 힘겨운 현실에 할아버지의 가슴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철규와 할아버지가 조금 더 안정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과 제주에,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점차 흐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밤에 빗방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도에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전북은 낮까지,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 밤, 남해안과 제주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거로 전망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부터는 천문현상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최대 80에서 120mm 안팎의 비가 지리하게 이어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도 많은 양입니다. 30에서 80mm, 충청도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 이렇게 일부 남쪽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주로 집중적으로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일부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 영향으로 특보가 해제된 곳이 현재는 많습니다. 그러나 모레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무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서울 31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오찬회동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 연장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 중계를 검토하겠다면서 오는 연말에는 내란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내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선 내일 김상민 전 검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합니다. 구명로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가 오늘 순직해병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11일 출석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검찰청이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가 분리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고 야당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여야 갈등은 계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인터뷰 코너에선 여야 법사위 의원들 차례로 만나서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먼저 이성윤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네요. 예.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저께 이제 정부 여당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 공식 발표했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 가졌던 거는 수사 기소 분리인데 역시 그 동안에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 안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행안부 산하에 이제 저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죠 이렇게 두는 걸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 개정안을 스스로 평가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현재 검찰 시스템은 77년 만에 개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식민지 사법의 유죄입니다.
그래서 원래 검찰을 설계할 때 예. 그 경찰을 통제하는 권한만 주고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았는데 네. 해방 이후에 그 식민지 경찰이 우리 독립지사를 탄압하고 경찰들이 너무나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경찰 견제용으로 직접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 검찰이 70년간 군사정권과 이렇게 직접 수사권을 확대해 가면서 결국은 스스로 권력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이제는 검찰을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제대로 원위치로 돌려놓으라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게 됐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이성윤 의원님은 중앙지검장 하셨고 예. 고검장도 하셨잖아요. 예. 이제 검찰 생리 누구보다 잘 아실 때는 제가 뭐 검찰의 역량 문제에서는 조금 이따 그런 부분을 질문할 텐데 자 일단 그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한 거 당초 정성호 법무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안도 얘기하고 뭐 신중한 뭐 논의 신중한 추진 뭐 이런 말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워딩을 하셔서 예. 정성호 법무장관이 왜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뻔히 알 텐데 왜 저럴까 하고 이게 결국 대통령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게 아닌가 이런 그 추측을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그냥 분리만 할 뿐 검찰 개혁이라는 이 네 글자가 아주 뚜렷한 목표인데 예. 이게 희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법무부 검찰이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데서 생기는 문제점을 네. 개선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공소권만 갖고 또 중수청을 설립해서 새로운 수사권을 가진 조직을 만드는 건데 법무부 내에 두 기관을 설치할 경우에 네. 명목만 갈라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선명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중수청을 보낸 것 같고요. 지금 그 안에 가면 중수청은 경찰입니다.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두는 것이 맞죠.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게 맞죠.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게 맞고 어쨌든 검찰청 폐지 그다음에 그 본래의 큰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도 더더욱 이거는 행안부 산하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과 검찰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오랜 악연이 있는데 또 우리 이성윤 의원님은 또 검찰에 오래 재직을 하셨고 또 최상위층까지 이제 그 직책을 하시고 하셨는데 결국 민주당의 어떤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가슴에 있는 분노랄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슨 분노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초점은 역시 이게 민생에 가장 부합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 그렇다면 검찰 개혁이 민생에 부합하느냐 이거는 결국은 수사 역량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어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냐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다음 오랫동안 수사 노하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수사 능력 역량도 뭐 어쨌든 검증 내 수사 역량이 쭉 있어 왔는데 그게 유지될 수 있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 검찰 개혁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과 검찰과 악연이라기보다는 저도 그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가지고 4년 만에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고요. 현재도 윤석열 징계자료를 줬다 해가지고 수사 중에 있고 아직도 또 수사 중에 있어요? 있고요. 수사를 받고 있고요. 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에 갔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해임됐습니다. 최고 수위 징계를 받아가지고 해임됐습니다. 이건 검찰이 과거에 김건희 면죄부 주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이 검찰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정말 시대 정신에도 안 맞고 국민들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수청을 설립한다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일에 선명하게 수사기소 분리한다 하면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검찰은 기소만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오랜 수사 노하우 이걸 보존시키기 위해서 중수청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다만 소속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 검찰과 똑같은 검찰 개혁이 아니고 이름만 갈랐을 뿐 똑같은 검찰 개혁이라고 도로검찰 개혁 도로무기다 이런 비판을 회귀하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 산하로 둔 것이고요. 역량은
충분히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역량을. 자,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됩니까? 중수청 산하로 가면 만약에 거기에 지금 이제 검사들 막 수사 인력들, 뭐 수사관 말고 검사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내가 중수청에 남겠다 뭐 희망하고 나는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수청 남게 되면 지금 현직 검사들이 수사관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사관 신분으로 검사든 검찰청 수사관이든 가서 수사관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의원님이 이제 현직 검사였으면 계속 검사하고 막 검사장하고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수사관으로 나 한 5년 더 일하겠다 이렇게 선뜻할 검사들이 많을까요? 얼마나 그 점이 약간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데. 검사 중에서 나는 재판 공판관여 하기 싫고 수사만 하고 싶어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수사를 좋아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진상을 밝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검사가 있고 그 기소에서 공소유지를 좋아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또 안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검사가 뭐 보통 한 2,000명 되나요? 몇 명 되죠? 현재는 정원은 2,300명인데 2,000명 정도 있습니다. 2,000명 정도 있죠. 2,000명 검사들이 어쨌든 수사 인력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것도 좀 관건일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해요. 그것도 관건일 것 같긴 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야 어떤 지금 있는 안 그래도 막 경무에 시달리는데 그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사실은 범죄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그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폐 여부 국수위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 일단은 요거는 빠졌잖아요.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보안수사권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조직 개편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니까 추후 논의한다는 건데 의원님 보시기엔 이 보안수사권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폐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수사를 받아봤잖아요. 보안수사권을 주게 되면 또 다른 수사권, 직접 수사권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예 폐지가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검찰은 보안수사도 일부 할 수 있고 경찰이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고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불기소하기로 한 사건을 받아가지고 90일 동안 검토해서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한다면 이렇게 검사한테 직접 수사권 그러니까 직접 수사권으로 전용 또는 악용이 가능한 보안수사권을 주는 것은 과거 사례에서 봤을 때 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폐지가 더 맞다.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검찰 내에서 막 임은정 검사장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뭐 오적 얘기도 하면서 오적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적 얘기는 뭐 그거는 이제 생각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근데 오적 얘기를 하면서 보안수사권 뭐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 검찰 내부망에서 이제 좀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 그 당시 왜 강원랜드 뭐를 폭로했던 저 여자 검사인가요? 안 검사. 안미연 검사라고. 그 검사도 이제 뭐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 하던 공 검사도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많은 검사들이 아니 검찰 수사의 90%가 보안 수사다. 그리고 사실 그 수사 직접 개시하고 이런 거는 특수수사나 이런 거 5%나 아무리 많이 봐도 10% 미만인데 야, 저 경찰에서 약간 뭐 경찰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게 구멍 나는 이런 것들 막아주고 이거를 하지 말자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주장도 많잖아요. 보안 수사권을 직접 갖느냐 또는 경찰을 시켜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긴 한데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보면 보안 수사 요구를 많이 하지 직접 보안 수사는 많지 않습니다. 형사부에서.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안 수사가 직접 수사, 검찰 직접 수사로 전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은 국민들이 또 다른 이게 과연 검찰 개혁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보안 수사권 유지냐 폐지냐 말고 중간 단계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명칭만 달리해서 뭐 면담을 해본다든가 또는 확인해 본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공정하게 보려면 제3자 입장에 지휘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보안수사 요구하는 게 예. 원래 그 검사의 성격이 잘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개혁의 큰 흐름의 취지로 보면은 폐지하는 게 예, 지금 상황에서 옳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정현 의원님은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 그 검찰청 폐지 외에도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정부 조직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정 19청이죠. 정 6위원회로 이제 바뀝니다. 이제 그 가장 큰 거는 기재부. 예. 옛날에도 사실 저 기획예산처 있고 그 재정경제부 있고 했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때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 다시 이제 둘은 분리돼서 그러니까 예산 기능하고 기획 기능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이게 보니까 기획예산처가 또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기재부 분리한 배경 예. 너무 세서 배경이 뭡니까? 지금 그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예. 어느 한 기관이 권한을 독점하는 거 이거 용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부처가 상황 노릇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검찰도 수사와 기소를 독립해가지고 독점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예.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예. 견제와 균형 이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보는 겁니다. 예. 기재부도 과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왕노릇하냐 또는 기재부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결국은 통합되고 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경부 개혁안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번 이렇게 쪼갰는데 다시 이명박 정부 때 아마 합쳐진 거죠. 네. 다시 이렇게 해서 기재부가 국민들로부터 그 코로나 때부터 그렇고요. 계속되는 국민들에게 모피아의 전행이라든가 또 이런 독점으로 인해 생기는 정책의 혼선 또는 뭐 이런 뭐 답답함 이런 것은 꼭 해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어떤 그 흐름과 예. 기재부를 그 부처의 상황 노릇하던 기재부를 그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가 언제 상황 노릇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비판도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분리하는 것도 결국 큰 흐름에서 보면 비슷한 흐름이다. 그렇죠. 민주적 통제. 예. 근데 이제 반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떼낸 상태에서 너희는 계획만 세워라 하면 이게 과연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또 약간 걱정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면 이게 예산도 거의 이제 대통령실에서 거의 쥐락펴락하게 돼서 물론 뭐 국회가 심사는 하지만 그런 경향이 강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어요. 저는 이 쪼개기 기재부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은 방점이 민주적 통제라고 했잖아요. 국민들은 민주적 통제를 원하고 기관 간에 서로 통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긴 하지만 이 국무총리 산하에 둔 이유가 정말 국무총리가 각 부를 통할하니까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대통령이 한다면 이제 그런 쥐락펴락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국무총리 산하에 둠으로써 국무총리가 전 부처를 통할하니까 서로 협력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 과거에는 서로 독점으로 인해서 그 기재부 조직이기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쪼개고 이제는 정부부처는 서로 협력해서 누가 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를 경쟁해라.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셨고요. 뭐 정부 조직 개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이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그래서 이제 부처 이름도 뭐 환경에너지부 뭐 이렇게 기후환경에너지부인가요? 그렇게 이제 이름 바뀌었고. 그럼 이런 비판을 좀 강하게 했어요. 그 공개 비판을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 핵심 에너지를 규제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우려가 크다. 이거는 제고해라. 의미 있는 어떤 충고랄까요? 제안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현주 의원의 개인적인 제가 비판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이제 그 에너지를 뭐 재생에너지, 알리백 이런 것을
과거 성장 산업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기후 위기가 닥치고 탄소 중립 이런 화두는 결국은 이제 환경, 국민 안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대가 좀 바뀌고 또 제가 과문하긴 하지만 이제 에너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 문제, 환경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그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를 붙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국회 법사위 상황을 조금 저희가 따져볼게요. 이성윤 의원님 본인의 전공 살려서 지금 국회 법사위원입니다. 근데 이 법사위 재밌습니다. 네, 법사위가 요즘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럽고 지난 2일이었나요?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이거 누굴 향해서 한 얘기입니까? 제가 유일하게 서 있었는데 저한테 이성윤 의원님을 이렇게 지목한 건가요? 저를 향해서 지목은 안 했는데 저를 향해서 초선은 가만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을 좀 하셨었나요, 이성윤? 저는 의원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간사 선임 문제로 국회의원들 앞에 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항의를 했었습니다. 왜 회의를 해야지 회의 진행을 방해하냐? 방해하냐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나 의원이 서서 이제 그런 얘기 했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참 나 의원이 어떠셨어요 그때 상황? 제 사법연수원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과거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자가 뭘 알아? 권리도 인정 안 했어요. 금치산자 비슷하게 취급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이가 깡패라고 어린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 시대에는 이제 나이나 뭐 다 평등해졌잖아요. 저는 나 의원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걸 듣고 과연 초선 의원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로 들렸거든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오만하다. 이러니까 나 의원이 소속된 국힘 1호당은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 의원에게 강력하게 제가 사과를 요구했고 앞으로 사과할 때까지 계속 사과를 요구할 겁니다. 계속 사과를 요구한다 말씀이시고 추미애 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후 범여권 초선 의원들 뭐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뭐 해가지고 초선 의원들이 국회 나경원 의원 징계 요구안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추미애 위원장 국회법 위반해서 상임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징계안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힘이 그렇게 추미애 위원장 회의 진행을 방해해놓고 이제서 징계 요구한다고요? 도둑이 경찰을 협박하는 꼴입니다. 저게. 진짜 역대급 망언입니다. 근데 의원님 이런 그 반발 어떤 반발이냐면 자 육선 법사위원장 맞는 건 괜찮고 거기다 5선 법사위 간사 보낸 건 안 된다고 하고 간사 선임 안건도 상정 안 하고 안 해주는 건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 시작은 추미애 위원장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고 또 국민의힘에서 항변을 해요. 국힘 나경원 의원을 선임한 이유가 국민들한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것은 9월 15일인가요? 그 이른바 빠루 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결심 공판이 있는데 패스트트랙. 그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나 의원이 과거 윤석열 내란에 방조하거나 또는 윤석열 면회하고 또 체포 막기 위해서 관저에 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수사를 막기 위해서 또 법사위 간사로서 법원과 검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습니다. 이런 의원이 저는 법사위 간사는커녕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 과거에 한동훈 전 장관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라고 나경원 의원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저는 초선 의원 무시한 그걸 떠나서 정말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민 의원은 뭐 왜 여기로 도망왔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박도 해요. 박범계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법사위 간사도 하고 법무장관도 했다. 그거를 한번 왜 여기만 적용시키냐 또 이런 반발도 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장관한테 공소 취소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나경원 의원도. 예, 나경원도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려 1심을 6년 가까이 끌었지 않습니까? 이게 9월 15일쯤에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많은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온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법사위 상황. 그러면 나 의원의 국민의힘 간사 선임 문제 안 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적당한 선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아유 뭐 그러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임해 줄 걸로 보죠.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데 언론적으로 분위기를 아실 것 같아서. 예. 저기 이제 국회법에 의하면 그 간사는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원장을 도와서 간사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국정감사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간사를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갖추지 않는 분을 법사위에 보냈는데 저는 국힘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내정을 철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철회해야 한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자, 특검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감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관한 추궁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를 의원님이 발굴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KBS 법조 기자분들께서 취재를 해가지고 최초로 밝혔고 제가 그때 최초 밝힐 때 조언을 했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게 세상에 문제가 됐고 처음에 이제 KBS에서 보도를 할 때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커지고 그래요. KBS에서 큰일 하나 했다. 제가 그 기자를 만나서 격려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KBS는 역사적으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한 30년 기자 생활했지만 근데 여하튼 이게 KBS와 의원님의 첫 보도가 그런 일이었군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수사관들 불러놓고 이렇게 막 질문도 법사위원들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그 수사관들이 서로 이제 미리 준비해온 메모랄까 무슨 거기에 보니까 욕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좀 격정도 내시는 그런 장면도 있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 수사 우려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설특검 법원에 방한 강구하라. 이건 뭐가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그 청문회를 하면서 그 제가 그 메모를 보니까 이 한 사람의 수사관 검찰 경력이 짧거든요. 짧은 수사관들의 대처로 만든 문건은 아닌 것 같고요. 조직적으로 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거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국회나 국민들을 아주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거죠. 수사관들도? 검찰에만 잘 보이면 우리는 기소 안 돼. 이런 느낌처럼 이런 느낌이 자주 왔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오만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주에 공수처의 관봉권을 수사해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 고발장 제출했는데요. 이런 그 입법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의 태도를 보고 이거 검찰 수사에 몇 개수도 안 되고 검찰 감찰에 몇 개수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를 요구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상설특검으로 수사를 요구한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의원님은 어쨌든 그 본인이 막 약간 정치적으로 뭐 엮였다 그러나요? 어떤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게 뭐 재판을 받게 되고 하시기 전에도 평소 때 이렇게 검사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간부를 하시면서도 좀 문제점을 많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셨었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면에 연루되기 전에도. 정치적인 연루되기 전에도요. 저는 이렇게 수사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불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기소를 하려면 엄청 용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가 많이 나게 되고 특수수사가 부재가 많이 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은 인간의 본성인데요.
이 수사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학중 패장을 제거하려면 객관적인 말하자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래서 검사장 할 때도 의심이 되는 사건은 수사부서와 또 비수사부서에 넘겨서 네. 검토를 시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원안 국민 요구 피하기 어렵다. 법사위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같은 날 내란 특별재판부가 그 자체로 사법 독립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법사위 보고서도 있고 법원 쪽에서도 좀 우려를 공개적으로 냈잖아요. 그럼에도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용어 정리를 한다면 특별한 말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약간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를 보시면요. 그 과거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그 재판부에서 한 일주일에 4번 한 달에 17번 재판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한 달에 30번밖에 안 씁니다.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이걸 내란 특검에서 겨우 구속기간을 연장해놨는데 또 풀어줄 셈이 아닌가. 또 국민들께서 이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은 이 직위원 재판부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란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법원을 불신하는 거고 법원은 그 나오는 이유 국민들로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 또 국민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한 6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를 성찰해라. 제가 법원의 행정처장에게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아유, 언제든지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 충남 등 서남부 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비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어느 지역에 세부적으로 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이 쏟아진 거예요? 네, 사실 강릉엔 지금 가뭄이 여전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남부지방에 내린 이번 폭우는 정말 예외적으로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에 시간당 1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군산의 경우는 시간당 152.2mm를 기록했는데 이게 1968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기상청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요. 20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수준의 극한 강수였다라고 합니다. 충남 서천의 경우도 시간당 137mm, 이 역시 기록적인 폭우였는데요. 두 지역 모두 하루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 기상청은 산사태주의보, 홍수주의보도 함께 발령했습니다. 이번 비는 밤새 시간당 100mm 이상씩 퍼붓는 형태였기 때문에 하수 역류, 침수, 정전, 산사태 위험까지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군산 지역은 집중호우 시기와 바닷물 만조 시점이 겹쳐서 하수가 역류하면서 침수 피해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산 같은 지역 전기 수도까지 끊겼다는데 실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군산 문화동의 한 716세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하실 전체가 침수돼 변압기실, 비상발전기실, 펌프실이 물에 잠기면서 전기와 수돗물이 모두 끊겼고요. 엘리베이터도 멈춰서 주민들이 하루 넘게 계단을 오르내리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모래주머니를 쌓고 대비는 했지만 물이 틈 사이로 밀려 들어온 건데요. 이 아파트는 저지대에 있고 과거에 또 침수 피해가 반복됐던 곳이라 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대비를 했지만 이번처럼 200년 빈도의 집중호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자, 주택 침수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 대피 그리고 이제 열차 중단 사태까지 이제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피해 사례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전북과 충남 곳곳에서 대피, 구조, 교통마비, 정전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전주시 송천동의 진기마을에서는 43명이 용소중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가 하루 뒤에 대부분 귀가를 했고요. 네. 군산, 익산, 김제 등지에서도 총 78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몸을 피했다가 그중 7명을 제외한 주민들은 현재 돌아간 상태입니다. 철도도 한동안 멈췄는데요. 삼례에서 전주, 전라선 구간이 침수돼 3시간 30분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복구 후 오전 10시부터 다시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좀 컸는데요. 익산 금강 인근 비닐하우스와 상추, 토마토 등 100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전북 지역 전체로 보면 상가 71동, 주택 36곳 등 100건이 넘는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네. 중부지방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연천 필승교 수위가 1m 넘으면서 행락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이 또 예고 없이 환강댐 방류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인근의 필순교 수위가 1.43m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하천 주변 행랑객이나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는 기준인 1m를 넘어선 상황이었는데요. 네. 경기도는 이 때문에 새벽 1시 20분쯤 이미 재난 문자로 대피를 알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 환강댐에서 갑작스럽게 물을 방류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위성 영상을 통해 북한이 환강댐 방류를 예고 없이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사실 임진강 전체 유역의 70%가 북한에 속해 있고 그 물이 남한쪽 필승교를 거쳐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북한 방류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인데요. 이게 10년 전 조성이 된 북한 환강댐은 우리 측 대응댐인 연천 군남댐의 5배 규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환강댐과 군남댐 간 거리는 56.2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북한 분계선 북쪽 42.3km 거리에 있는 이게 환강댐에서 1초당 500톤의 물을 내보내면 이게 우리나라 쪽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까지 9시간 정도면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 북한 측이 군남댐 상황을 봐가면서 수문을 개방하거나 방류 정보를 좀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해야 수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과거에도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대량 방류하면서 임진강 하류에 큰 피해가 났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현재 군과 지방자치단체는 수위를 좀 면밀히 관찰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인 상황입니다. 자,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과가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특히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가 대거 미달이 됐는데요. 5대 대형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을 포함한 5대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 정원이 총 3,150명이었는데 이 중 합격자가 2,180명, 충원율은 69%에 그쳤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8개 전공만 따져보면 1,273명을 뽑으려 했는데 804명 만 지원을 해서 63% 수준에 머물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204명 중 74명만, 충원율이 36%에 불과했고 응급의학과도 114명 중 46명만 수준으로 불과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응급상황이나 어린이 진료처럼 꼭 필요한 영역에 젊은 의사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형 병원이 이 정도라면 지방 상황 더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의료 공백이 지금 좀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 수련병원에서는 필수과 전공의가 아예 0명인 사례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대구권 수련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61명 정원에 단 한 명도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충북, 충남, 강원 지역에서는 외과 전공의 34명을 모집했는데 이 역시 0명이었고요. 전북의 산부인과도 16명 정원에 3명만 합격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방에서는 분만이나 응급수술을 할 의사가 점점 없어지는 구조로 이게 지역에서 지금 아이 낳기 어려운 현실이거나 응급실 입원 거부 같은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했습니다.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퇴진한 배경
뭘까요? 네, 이시바 총리가 취임 1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자민당 총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일본은 자민당 총재가 결국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직 사퇴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퇴진 배경은 최근 참의원 선거 패배와 당내 리더십 약화 때문인데요. 이시바 총리는 작년 중의원 선거, 도쿄도 의회 선거, 그리고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까지 잇따라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이게 자민당 내부에서 책임지고 물러나라라는 압박이 좀 거세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자민당이 사상 처음으로 총재 리콜 절차를 공식 개시하기 직전에 본인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한 건데요. 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고 후배에게 길을 양보하겠다면서도 지난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네, 총리 새로 뽑아야 할 텐데 일본의 새 총리 선출 절차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일본은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집권당, 그러니까 자민당이 새로운 총재를 뽑으면 자동으로 총리가 바뀌는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총리를 선출하진 않는 건데요. 절차는 먼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리고 그 직후에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공식 임명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경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순쯤에는 새 총재가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시바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자민당 차기 총재 유력 후보로 2명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입니다. 네. 고이즈미 신지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고요.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자민당 내에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경험이 짧다는 우려가 있고요. 반면 다카이치 전 장관은 보수 강경파로 안보나 외교, 경제 분야에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의 퇴진 원인이 된 비자금 스캔들과 당내 개혁 이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물인데요. 이시바 총리는 본인의 외교 노선을 계승해달라고 하면서 일미 동맹 강화와 아시아 연대를 강조해서 외교 기조는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미국에서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짜리 복권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행운의 주인공 누굽니까? 네, 정말 금액이 어마어마한데요. 네네. 미국 복권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당첨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당첨 복권은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에서 각각 한 장씩 나왔고요. 당첨자 2명이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380억 원 규모의 잭팟인데요. 당첨 확률이 무려 2억 9,220만 분의 1로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혹시 2조 생기면 뭐부터 할 거예요? 일단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부동산부터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집부터 산다. 해결하고 싶습니다. 좋은 집? 네. 좋은 집 사고 싶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빵값 논쟁, 이른바 빵플레이션 얘기 주로 이제 해봅니다. 본격적 얘기 나누기 전에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급이 이제 확정됐다는데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2차는요. 9월 22일에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주 후 월요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일단 아시겠지만 이제 10만 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이제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게 전체 국민 대상은 아니죠. 네, 전체 90% 상위
이제는 전체 국민 90% 주는데 저는 이게 좀 상위 10% 이게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전 국민 90%한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는 12일 정도의 지급 방식이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상위 10%를 이제 사실상 구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기준이 지금 시장에서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12일 돌아오는 한 12일쯤에 금요일이죠. 네. 이때 이제 정부가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면 딱 내가 받는지 10만 원 받는지 안 받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꼭 10만 원을 받고 싶어서 하려기보다 내가 10%에 드냐 그 바뀌냐 이게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사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못 받는다 그러시면 그냥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소득이 또한 재산 포함해서 야 상위 10% 되는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상위 10% 되는 줄 알았는데 준다 그래요 또 10만 원을 그러면 그래. 한 10.1%겠지. 그럼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1차와 달라지는 점이 사실상 아시겠지만 이제 상위 10%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대부분이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통 이제는 구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소득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게 이제는 구분할 수 있는 게 건강보험료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분 이제는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직장에서 그 소득은 작은 거예요. 근데 재산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작으면 자기 건강보험료가 적죠. 직장가입자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많은 자산이 있는데 10만 원을 받단 말이야?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자산 기준도 봅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도 보지만은 자산 기준으로 지금 이제는 나오는 뭐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정부가 이제는 합의를 해서 나오는 얘기는 재산세 기준으로 봤을 때 과세 표준 12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아파트가 뭐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내 아파트가 시세가 한 17억, 18억 한다. 그럼 일단 내가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준점이 되겠군요. 과표니까요. 정확한 건 나와봐야겠지만. 10일에 나와봐야지 알고. 그다음에 지금 또 유력한 거는 이제는 금융 소득이 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죠. 이게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 못 받는 걸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은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일단 발표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정부가 발표할 거고 그걸로 보고 내가 10만 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는지 안 받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그 피싱 사기 이 와중에 횡행하고 있다는데 어떤 점 조심해야 되는지 짤막하게 아시겠지만은 그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하시라라고 해서 URL 문자로 URL을 막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사기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하세요 이런 문자부터 시작해서 뭔가 링크 누르라고 누르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 링크 없습니다. 링크 없어요? 정부가 계속 1차도 그랬고요. 정부가 보내는 링크 아무것도 없거든요. 링크 보내라 그러면 이건 거의 사기라고 보면 사기죠. 이건 100% 사기입니다. 그래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링크로 터치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카드사에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이런 거는 믿지 않으시면 믿으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링크 누르지 마라. 링크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소비 1차 소비 쿠폰 지급 이후에 뭐 소비 진작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뭐 좀 수치로 나온 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소비 쿠폰 어디에 쓰였는지 봤더니 일단 사용처 1위는요. 한식당이었습니다. 역시나 먹고 쓰는 거에 이제는 썼고요. 그다음에 슈퍼마켓, 편의점 이제 순서였고 소비 증가율로 본다 그러면 안경점이 역시나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육점, 미용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나한테 못 썼던 것들 이런 것들에 또 많이 썼던 이런 기록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 소비 진작에는 그래도 이제는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차 쿠폰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서도 더더욱더 아마 소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최근에 유명 경제 유튜버 슈카가 쏘아올린 빵값 논쟁 알아볼게요. 우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시겠지만은 뭐 슈카라는 네. 뉴 미디어 엄청나게 구독자가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인플루언서신데요. 이분이 이제는 본인의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번에 내가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죠. 이제는 빵집을 연다.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라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열었다가 바로 이제 사라지는 형태인데. 네. 거기서 이제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빵값이 비싸냐, 이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실제. 근데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소금빵이 990원으로 팔았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시중에 있는 빵집에 가서 아니 왜 슈카는 990원에 소금빵 파는데 여기는 왜 3,000원이냐 이런 이제 항의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단기간에 사실상 팔 수는 있겠죠. 990원에 팝업 스토어 형태로. 하지만 1년 이상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의 이제 불만들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7일 날짜로 이 팝업 스토어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이슈가 지금 있었고 시장에서는 이제는 슈카가 의도한 대로 우리나라의 빵값에 대한 이게 빵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빵 가격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 의제를 좀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빵값 의제 던졌다 그런 의미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러니까 기존의 가게들 입장에서는 뭐 인건비, 밀가루 같은 원료비, 무슨 뭐 그다음에 그 집 임대료 뭐 해가지고 이런 게 다 빵값에 반영이 되는 건데. 네. 계속 장사하지도 않을 거면서 잠깐 장사할 거면서 마치 그건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뭐 도둑이냐? 뭐 네. 거의 그런 그 반응이잖아요. 네. 그 다른 빵집들은. 네. 자, 근데 그냥 현실을 봤을 때 소금빵을 990원에 파는 게 네. 지금 한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걸로 지금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간에 뭐 박리담회 형식으로 그다음에 규모 공제를 살려서 대량으로 팔면 조금의 마진이 쌓이면서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일반 빵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990원에 팔아서는 원가도 건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사실상 힘든 사실상 판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빵값이 높은 거야라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우리는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밀에 대한 이 빵을 만들 때 밀이 주 원료잖아요. 밀에 대한 자급률이 1%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밀은 거의 안 나오죠. 근데 대부분 빵은 밀로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빵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밀값이 그렇게 비싸요? 아니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밀가격이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었을 때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였는데 여기가 이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와서는 사실상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밀 가격은 많이 전쟁 때문에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올랐다가 지금은 좀 안정됐다? 네, 안정됐는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제는 밀 구조가 이제 빵 구조가요. 대기업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저는 통계를 보면서 약간 얄미웠던 게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빵값 상승률 추이를 보면은요. 이거는 통계가 있어요. 작년 11월까지는요 상승률이 0.1%, 0.2%였습니다. 매달 굉장히 낮죠. 그러다가 11월달 이후부터 3.3, 3.2 그러다가 이제는 이번 연도 3월에 6.3까지 오릅니다. 상승률이. 엄청 갑자기 가파르게 올랐군요. 올랐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라면도 그랬고요. 음식 업계가 야 이거 정권 바뀌기 전에 지금 올려놔야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 들어오면 항상 물가 잡기 들어가거든요. 이게 관행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정권 바뀌기 전에 항상 이 음식업계는 미리 올려놓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이 좀 혼란스러웠으니까 맞습니다. 설마 빵값을 빵값 올리는 거 신경 쓸까? 이런 그렇죠. 심리도 들어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차피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은 이제는 물가 잡기에 나서고 그러면 이제 올리지 말아라 이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나와요. 실제 0.1, 0.2 가다가 그냥 6.5까지 상승률이 갑자기 이렇게 빵값 상승률이 치솟거든요. 그냥 대부분 미리란 말이에요. 실제 그리고 이제 음식업계에서 파는 거다 보니까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라면이 딱 비슷한 추세로 갔거든요. 또 라면도.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추이로 갔다. 그래서 저는 구조상 본다 그러면 약간 그 우리나라의 밀 가격이라든지 빵 가격이 이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비싼 거예요. 예, 소비자에게 좀 전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윤을 또 얻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기업들은 또 광고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마케팅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빵값에 반영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위주의 운영, 마케팅비 많고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기본적인 거는 밀가루 값의 그 상승 뭐 이런 것들인데 또 하나가 나머지는 또 뭐가 있어요? 취향이에요. 취향?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외국 나가보면 빵값이 싼데 왜 우리나라만 비싸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은 주식입니다. 빵이. 그러다 보니까 단순해요. 빵 자체가. 아시겠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디저트 중심으로 먹거든요. 아시겠지만 케이크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예, 빵의 데코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빵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야채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 빵과 비교하기엔 좀 이게 같은 선이 아닌 거죠 사실상. 예,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쌀에 거기다 데코레이션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부식이고 디저트다 보니까 더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고급 마케팅 경쟁을 하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네, 심지어 아시잖아요. 뭐 케이크 사면 금가루도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취향 자체가 다르다 보니 이제 빵이 우리나라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풀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 인플루언서가 그 의도대로 정말 우리 사회에 빵 가격에 대한 거를 정말 의제로 던졌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빵을 안 먹을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과연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 숙제를 하나 안긴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우리 사회에 남긴 메시지는 의제를 쏘아 올린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앞으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뭐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밀 가격도 있고 대기업 위주의 운영도 있고 뭐 마케팅비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빵값이 참 비싼 건데 절대적으로 빵값 비싼 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빵값을 좀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조금 갖춰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밀을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환율 문제 때문에 사실상 밀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전량 수입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밀 자급률이 지금 1% 내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밀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밀을 못 만들지? 왜 재배가 안 되지? 라는데 첫 번째 기후와 토양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고온 다습한데 밀은 약간 이제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거든요. 기후 자체가 맞지 않아서 키우기가 좀 어렵고 무엇보다 경제성 문제예요. 생산 단가가요 수입산에 비해서 2~3배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을 재배를 해도 사실상 이제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이게 농가들이 짓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가 있습니다. AI 이 스마트팜 도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기후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밀이 더더욱 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가 AI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도입한 이런 스마트팜을 도입을 해서 이런 밀 재배를 사실상 늘려가는 거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보이고 계약 재배 물량도 좀 필요해서 농가들에게 수익성 맞춰주는 거. 그래서 밀을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AI 스마트팜을 통한 밀 확보를 대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